명확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지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려했던 셀프 수사 의혹이 진실. 아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 개입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법? 그거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안 지키는 진짜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도 못하면서 나쁜 놈 잡을 수 없는 검찰이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네, 고성국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43분입니다. 지금 저희 샵 4560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1770여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으로 의견 질문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성국 라이브쇼의 OX 따따붙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네 분한테 2주간 이번 주 우리가 격주로 한 주마다 만나니까요. 네. 가장 뜨거웠던 발언, 주목한 발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죠. 예, 이광수 원장. 예. 안 쓰고 그냥, 그냥 말로 하십시오. 말로 합니까? 예. 저 김평우 변호사의 예.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 왜 그렇죠? 이분의 어떤 그 법리적인 판단과 소신에서 이런 그 변론이 나오기 이전과 나오기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된다. 예, 각하돼야 된다.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에 주목하셨다. 예, 법리적으로 이건 애시당초에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없었던 그 친박과 보수층에 특히 또 샤이 보수층에 그 국민들이 저거구나. 저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알겠어요. 동정론까지 예.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래서 내부 이견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예. 정영진 교수는 어떤 말에? 저는 안희정 지사가 이번 주에 했던 말이죠. 그 한국당과 대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이. 네네. 오늘 오늘 나왔던 네. 아주 핫한 얘기인데요. 네네. 저는 그 대연정 발언을 안희정 지사가 첫 번째 했을 때하고 이번 발언은 조금 그 임팩트가 좀 다르지 않을까. 더 세요? 네, 아니요, 더 약화될 가능. 더 약하다.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의 입장은 더 강화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지지율도 빠지고 그래요. 예. 이 대연정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돼버렸죠. 네. 조금 임팩트가 약해진 것 같다. 네, 네. 그러나 대연정 발언에 주목한다. 허성무 소요. 예, 저도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인데요. 헌재가 약한 여자를 지키지 않고 국회 편을 들고 이 약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서야 한다. 못 지키면 남자도 아니다. 이런 유의 발언을 하셨는데 네.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정말 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마치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김평우 변호사 법률가 아닙니까? 어쨌든 법률로서 따지고 법률로서 공방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선동하고 마치 왕조 시대의 여왕을 모셔야 되는 사람 신하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이 나라가 한 100년쯤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발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목했다. 네. 예. 서상민 박사. 저는 홍준표 지사의 막말 발언 이걸 네. 좀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 묻고 자살한 비서실장 그리고 사람의 비서실장. 사람의 비서실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사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층 내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다. 그래서 속 시원하다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격조 없이 막말을 이렇게 뱉어낸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좀 전에 그 홍준표 지사가 네.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 그 대목과 관련해서
나는 팩트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군요. 근데 팩트가 좀 네. 틀렸어요. 아, 어떻게 들렸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받았거든요. 아.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걸 대장이라고 지칭한 거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팩트가 좀 틀려서 그 전해철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비판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법조인으로서는 뭐 팩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뇌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직계 좀비속이 받은 뇌물은 대체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해석해서는 그렇게 그런데 본 거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팩트를 정정해준 멘트가 나왔다기보다 예. 뭐 다른 멘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발언들에 주목했다. 자, 자, 첫 번째 사안입니다. 우병우 전 비서관이 지난해 검찰의 수사가 벌어질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죠. 네, 지금 CG로 일정표가 나가고 검찰의 있는데요.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3일 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8월 그리고 26일. 예, 정강이라는 그 가족회사죠. 네, 예, 그 가족회사를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 그렇습니다. 예, 이내 뭐 민정수석 비서관이니까 검찰과 일상적으로 업무 조율을 하는 자리에 있긴 네, 합니다만. 검찰 측이 주장한 게 그겁니다. 일상적인 통화였다. 네. 그러나 과연 저 시점에 그 검찰총장과의 통화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질문이 뭡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 O. 그렇지 않다. X. 저 사건, 저 사실과 관련해서 구속 수사를 한 번 더 강조한 거네요. 네. 자, O, X 여기에 풀어주세요. 동의하시면 O, 반대하시면 X입니다. O가 세 분이시군요. 네. 자, 윤영삼 원장. 예. 우병우 수석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어떤 그 알고도 방조한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특검이 70점밖에 못 맞는 이유가 우병우 수석을 구속 수사를 못했다는데 저는 보거든요. 예. 그 개가를 올리고도. 예, 그래요. 사장님. 정치권에서 구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뭐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법원이 그걸 판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구속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그런다면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을 정치권에서 구속하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권 말을 듣고 구속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예. 홍준표 지사 말대로 좀 팩트에 입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우병우 수석을 구속하든 안 하든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기회를 가졌었냐라는 거죠. 검찰이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제대로 조사 못했죠. 이번에 특검도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조사를 받아야 뭘 구속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어때는 무슨 꾸라지? 뭐 이제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조사를 다 피해갔단 말이에요. 네. 검찰은 또 그걸 방치해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사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 예. 뭐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인데 뭐 증거가 많이 인멸돼서 증거를 못 찾아서 지금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또 증거가 아닌가. 반드시 구속 수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어쨌든 이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던 것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책임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리고 국회 청문을 통과한 김수남 총장이 맡고 있는데 네. 김수남 총장의 이 어깨가 참 무겁게 됐습니다.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의 심경은 어떨까? 몇 자를 원하시죠? 패널 여러분들. 5글자로 하시겠습니다. 5글자. 자, 하실 5자로 한번 동안에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7008님이 구 박사님께 질문하셨어요. 예? 구성국 씨 살짝 좌측? 그건 뭐 제 질문이 아니고 네. 그 시청자께서 조금 왼쪽에 앉아 계시면 뭐 제가 오른쪽으로 보일 거고 조금 오른쪽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왼쪽으로 보일 건데 저는 늘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쓰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우를 재물, 병우를 우를 우병우의 병우를 병우를 재물 5자라서 참 성이 없어졌네요. 이번에는 꼭 캐세라 세라.
폭탄 돌리기부터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병우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지금 완전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뭐 이거 지금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우병우, 드디어 이 폭탄이 나한테 떨어졌다. 그것이 지금 김수남 총장의 심정일 텐데요. 이번에는 폭탄 제거반을 김수남 총장이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본인의 명예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폭탄 돌리기는 보통 오면은 얼른 딴 데다 던져버리는 게 맞습니다. 상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던질 데가 없어진 거죠. 던질 데가 특검이 없다. 사라졌으니까. 예, 이번에는 꼭. 아니, 현재 심경이잖아요. 현재 심경이니까 폭탄 돌리기를 해서 나한테 왔는데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김수남 총장의 그런 신경일 예, 것이다. 병우를 제물로. 예, 그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이걸 김수남 총장이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병우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변했다, 경찰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심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7997님은 큰일 났네. 오자토크 해주셨어요? 예, 오자토크 해주셨어요. 네. 큰일 저 났네. 비슷한 건데요. 네. 글쎄요, 그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김수남 총장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예, 그 우병우 수석과 그 지난 한 1년간 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2천여 건 통화를 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 것처럼 폭탄을 맞을 것이냐, 이번에는 꼭 처리 못할, 될 대로 되라. 상황이 봐서 내가 모르겠다. 여론이 예를 들면 세게 돌아가주면 저는 이렇게 여론에 엎혀가고. 여러분하고 따따붙다 진행할 때마다 네. 참 시청자들께서 더 잘하신다 느끼는데 네. 5469님은 어디 줄 서지 이렇게 써놨어요. 오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권 교체가 그 높아지니까 이번에는 꼭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연결이. 상황이 만들어준다. 네. 210님은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주셨어요. 뭐 아니면 도 맞죠? 네. 예. 6146님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참 웃지 못할 최순실 씨 얘기죠? 일이 또 네. 하나 있네요. 예. 최순실 씨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관련 화면이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구속된 이후 서신 교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 침해다.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는 최순실 네. 법률 대리인 얘기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법률 대리인이 지금 저렇게 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 지금 그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데 네. 그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가 100% 사실인지 아니면 뭐 전원 과정에서 좀 과장이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일단 질문은 저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책조차 반입 금지시키는 건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여러분들이 100%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어떡해요? 인권 침해 아니라고 지금 전부 답을 하셨어요. 서상인 박사, 이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인권 침해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원이 또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법원이 증거 인멸의 사유가 된다고 그런다면 책 반입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 것. 인권 침해 사항은 아니다. 그럼 예. 다음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결정이 아니고 법원이 최종 결정해 준 건데다가 책 반입을 이야기하는데 책은 구치소 도서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 접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순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예. 증거인멸 우려 없다. X. 네, 검찰의 주장 일리 있다, 다 일리 있다고 보시는군요. 전부 일리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동그라미 좀 여러 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럼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려가 굉장히 많다. 예, 증거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네. 처음에 기고할 때 뭐였습니까? 모기만한 목소리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니 저희가 준비하면서 네. 이 질문은 질문 하나만 하다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진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네요. 네. 근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 이렇게 안 바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근데 저는 조금 예. 저게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많이 한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알겠어요. 지금 질문은 네. 뭐죠? 근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순실의 의견을 수용할 것 같다라고 하면 오 논의가 돼요. 수용 안 할 거다 하면 X. 근데 그 전에 이게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그냥 한 개인이 이렇게 무슨 절차가 있긴 있어요? 예, 청원이라고 네. 있죠. 청원이라고? 청원 절차를 다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청원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준다라는 건 아니죠.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 네 분 패널의 답변을 제가 보니까 네. 더 질문 안 해야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청원을 할 수 잘못 있다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들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 2000번째 문자 도착했습니다. 7229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모 최순실 씨랑은 다르게 조카 장시호 씨는 특검팀에 감사의 편지까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겁니까? 네네. 땡땡 팀장님,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씩 웃곤 해요. 의왕 대학원이 뭔지 아세요? 예. 저 모르겠어요. 좀 의왕에 그 구치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국립대학 뭐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국립대학이라 얘기하는군요. 했죠. 국립호텔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저는 지금 윤석열 팀장님 그러니까 저 특검의 윤석열 팀장님 의왕대학원 의왕구치소에서 네. 예, 뭐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씩 웃곤 해요. 힘든 시간 속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2달 동안 여러 가지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스크림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네. 저 감사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게 반성하는 편지다. 아니다. 저거 형 적게 받으려고 어떻게든 좀 쇼하는 거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쇼인 것 같다. X를 들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X가 한 번 계시는군요. 예. 네, 그 이모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네. 예, 이모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이모의 죄상을 폭로한 것이 자신의 죄값에 대한 일종의 형량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었다고 그런다면 이 역시 장시호가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특검 조사에 그 협조적이었던 거는 반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복적인 심리도 있었죠. 그 이모에게 당했던 나름대로의 어떤 억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보복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편지를 쓴 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편지를 썼다는 건 뭐 좀 진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편지를 쓸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예, 정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발언입니다. 인용을 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그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사퇴해버리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몰아가잖아요.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달을 볼 수 있고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분이 누구도 여소야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정략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사퇴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한 분만 X. 예. 네. 예,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뭐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고 그냥 엮였다고 했거든요. 네. 엮였는데 사퇴를 하면은 그 죄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퇴할 리가 없다.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사퇴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속담에 죽어야 산다 이런 말 아세요? 네. 그런 건데 아마 그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상관없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도의적으로 진다.
뭐 이미 나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러고 뭐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박지원 대표의 발언 중에 보면 다음 대통령이 이제 뽑힐 때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고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해놓고 다음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거래, 어떤 거래가 가능할까요? 좀 써보십시오.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거래 내용이 거래 무슨 어떤 거래일까요? 어떤 거래를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다 숫자로 써주십시오. 네. 저는 이게 뭐 이 거래 같은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박지원 대표는 정치적 상상력이 상당히 풍부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당선될 다음 대통령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럼 어떤 거래가 가능할까? 들어주세요. 생존의 법칙, 불구속 수사, 법정 면제부, 그다음에 형사구속. 5자인데? 네. 5자이에요? 예, 형사 구우속이라고. 숫자 얘기 안 하셨습니다. 다섯 자로 제가 주문하셨어요. 그럼 여기다 이거 하나 적어주죠 뭐. 그러세요. 좋습니다. 자, 불구속 수사. 예, 그래서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을 지금 이 특검에서 형사 피해자로 입건해 놓은 상태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대치동 특검에서 이제 서초동 검찰로 갔는데 네. 그럴 경우에 신병의 문제,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 이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로 가면서 나중에 좀 여지를 열어놓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바로 거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구속. 구속 불구속은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금 특검이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죄목들을 본다고 하면 혐의목 그 항목들을 본다 하면 이 형이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감옥에 이제 갇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큰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생존의 법칙 같은 얘기입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내 살려달라. 그거죠. 결국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고 나중에 사면까지도 미리 거래를 하려 할 겁니다. 법정 면제부도 같은 네, 얘기네? 같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음 대통령과 거래를 한다면 바로 이런 법적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영호 구이님이 거래는 해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거래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의 그 인생이 뭐 거래는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최순실 씨가 대신 거래해 줬잖아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서 연사로 나섰는데요.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연좌제를 적용해서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 씌운 겁니다. 이 오만한 법관들에게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저 발언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까? 네 분 다 동의할 수 없다 하세요? 네. 연좌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에게 물었던 죄를 자식에게 전수해서 그대로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가족 관계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하고 있는 그 엄중한 시기에 예를 들면 그것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심리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너무 가볍게 뒤집어 씌우기다 이렇게 몰고 가는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불신의 발언이라고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보수란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게 보수의 핵심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뭘로 지켜지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 과정, 탄핵 과정을 밟고 있고 또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들을 심판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일종의 이런 여론을 조장해 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수로서의 명찰 이걸 바로 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보수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그 김평호 변호사는 13가지 중에서 세월호 하나 빼고 나머지 12가지가 다 최순실 씨가 관련된 것이 대통령에 관련된 게 아니다. 네. 이 주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좌제라고 하는데 연좌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리적으로도 가족 간에 지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데 왜 그런가? 그래서 저는 가해표를 한 거예요. 뭐 당연한 말씀이에요.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좌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이미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실제로 연관된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연좌제로 몰아붙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질문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참석한 대선 주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태극기 집회에도 또 촛불 집회에도 여야의 대권 주자들과 지도부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촛불 집회건 태극기 집회건 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또 있어요. 행동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자, 5자입니까? 주관식. 님이 김평호 변호사를 라이브 쇼에 출연시켜서 네, 뭐 상관없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박사님? 김평호 변호사도 라이브 쇼에 출연시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만합시다. 할 일 하시라. 단심과 하여가 국민 통합 좀 생각합시다. 세 분은 저희가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단심과 하여가는 무슨 뜻이죠? 정치인은 뭐 각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노선이 있기 때문에 단심가를 부르든 하여가를 부르든 한 가지만 불러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예를 들어 김문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다 해놓고 갑자기 뒤집고 지금 촛불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고 있거든요. 가서 이제 단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가를 불렀다가 단심가를 부르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정치 불신을 갖거든요. 알겠어요. 어떤 입장이든지 한 가지를 자기 입장을 제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그렇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자꾸 바꾼다. 문재인 후보도 자꾸 입장을 바꾼다. 이 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입장을 자꾸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제 점점점 자기의 원래 주장했던 속마음에 다가간다. 그럼 입장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랬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중립 내각을 이야기하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원래 이거 내려놓고 제대로 토론합시다. 아니 근데 우리 허 수장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지금 딱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요 지금 이 탄핵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2번이나 한 달 정도 사이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본심이었다니요. 그럼 본심을 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입장을 변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차라리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같은 건데 이제 입장을 바꾸신 거죠. 입장을 변경한 거고. 근데 원래 본심에 가깝게 가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저는 뭐 본심이라고 봅니다. 맨 처음에 얘기한 맨 처음에 거국 중립 내각에 명예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명예로운 퇴진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상징적인 존재로 그냥 남아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본심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끌려 들어온 겁니까? 끌려 들어온 거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박 대통령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다. 대통령이 그게 호응했더라면 그렇게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의 뭐 말을 바꾸기야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분노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라든지 촛불 집회가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하는 분노의 표출 과정이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은 즉 제도화하고 법적으로 뭐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고 분노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십시오.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말씀은 제가 좀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제도 정치 발전이라는 게 정치 제도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허성무 소장 잠깐만요. 이제 논쟁이 치열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분씩에 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1분씩 발언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소장. 길게 하시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성무 소장 1분씩. 그러니까 그 제도화됐던 과정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다 무력화됐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촛불 민심이 생겼고 거리의 민심이 생겼고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떤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분노를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은 다시 제도권으로 가는데 지금 그 분노가 받아 안아지는 단계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권으로 가기 전까지 제도권에서 마지막 정의를 제도화시키기 전까지는 그 분노가 유지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분노를 성화시켜서 제도화되고 그것이 정치 발전으로 가는 건데 무조건 분노가 나쁘고 분노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김평우 변호사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잠깐만요. 지금 우리 서상윤 박사하고 논쟁이 시작됐으니까 서 박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글로 가겠습니다. 예. 아니 분노는 누구나 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출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또 분노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하는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라고까지만 하고 거기 가서 앉아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수많은 대안들을 매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분씩의 룰을 좀 지켜주세요. 예. 말씀 마무리. 예, 그렇다고 그런다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뽑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슨 정책 만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자, 여기까지. 네, 그 말씀에 전혀 발언 기회를 전혀 주시면 동의가 안 안 돼요. 되고요. 두 분이서 뭐 여기서 지금 뭐 대선 토론회도 아니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촛불을 밝힌 것은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분노에 동참하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정치인은 무조건 뭐 분노를 터부시하거나 정치인이 무조건 분노와 멀리 있으라 그런 거는 오히려 정치인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정치인이 먼저 분노를 조직하고 엉터리 분노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비난받아야 될 게 마땅하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현준 분노를 교수. 잘 유지시켜서 저는 촛불 전국의 문재인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당시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대통령도 탄핵할 건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의 제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무조건 대통령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나쁘게 비춰지면 그냥 권력을 뺏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분노를 이른바 권력과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걸로 저는 분명히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촛불 전국의 초기 민심은 분노였을 수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그러나 그 이후에 국민들의 걱정거리는 뭐냐. 그럼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표는 그런 국민들의 정교수 발언 뭘 여기까지고요. 얘기를 허성무 소장.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선후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는 정치인이 정치적 해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정치적 해법을 말씀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논리가 모순되는 이야기가 상호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하야하자 하야하라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아니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 헌법 질서에 뭐가 있느냐. 탄핵이 있다. 그래서 탄핵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권에서 민심도 그렇고 하니까 탄핵을 하겠다라고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탄핵하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고 당시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말로 탄핵을 하니까 장을 찌진 않았지만 지금 탄핵을 하고 난 대표 얘기를 하셔야지 야권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고 막 헷갈리고 허성무 있습니다. 소장 말하는 아니요. 시간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초기에는 이게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각을 하고 대통령 이선 후퇴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야와 탄핵은 어디에서 이야기했는 거? 거리에서 이야기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 이선 후퇴는 하야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그거는 입헌군주제의 왕처럼 실권 없이 있으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시간 예. 됐습니다. 네. 민영삼 원장이 진짜 잘 참고 계신데 예.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다 그런 과정이 돼서 왔는데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탄핵에 또 집중하자고 하거든요. 탄핵을 집중할 때는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탄핵은 집중하자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승복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분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분노를 구워 먹습니까? 분노를 삶아 먹습니까? 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정치 지도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고쳐보자. 그래서 개헌도 한번 노려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180명, 234명이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혁 입법을 왜 안 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석 달 동안. 제가 말했잖아요. 예. 개혁 입법을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혼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개혁 입법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이거 의회에서 개혁 입법이 여러 가지 올라갔죠.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 반대해서 개혁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문 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말씀이 안 맞고요. 앞뒤가. 그다음에 탄핵에 집중하자는 것은 탄핵 선고가 있는 날까지는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탄핵을 언젠가는 헌법재판소에서 10일 하든 13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날까지는 우리가 탄핵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탄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저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탄핵의 결정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은 그것은 받아들이고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가겠다는 게 문 전에 대표 뭐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자, 형명뿐이 잠시만 없다라는 시간 다 안 얘기도 쓰셨습니다. 했잖아요. 네. 마무리했죠? 네. 서상민 박사. 네. 이번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분은 문재인 대표십니다.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20% 전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0 몇 프로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탄핵이 가지다 준 국민들의 여망을 그 정도 받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여망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몫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분노를 지금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고 그것들을 어떻게 승화시킬지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즉 예를 들면 우리 속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권력 분점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지방 분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으셨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는 결국 헌법을 바꿈으로써 끝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허성무 소장한테 이 문제와 관련된 발언 기회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야 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서상민 교수님 말씀 참 좋은데요. 서상민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표가 정책을 뭘 발표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고 권력 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고 이미 다 발표를 하셨죠. 근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발표하셨던 아니요. 이번에 내용이에요. 다시 주별로 다 발표를 했어요. 2012년도에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지지율 문제도 탄핵 때문에 올르셨다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초반대 박스권으로 돌다가 지지율이 30% 초반대 박스권으로 간 것은 박예문 총장의 기국 때문에 긴장한 야권 지지자들이 뭉쳐준 거에 불과하지 그것이 탄핵의 덕택에 올라갔다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누가 덕을 받느냐. 탄핵의 덕을 보려고 문재인 대표가 정치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탄핵을 만든 건도 문 대표가 했던 것도 아니고 지지율의 덕을 보기 위해서 탄핵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수 있으신가요? 덕을 문재인이 받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씀은 문재인 대표님은 성인 문자처럼 말씀하는데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발언 시간 1분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발언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바로 끝낼 수도 없고 서 박사한테 마지막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계신 분들은 마치 문재인 대표 성인군자, 도덕군자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오직 문재인 대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인으로 봅니다. 한 명의 정치인. 정치인은 뭐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수단을 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국면은 역시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전현정 교수님도 발언 좀 시키시라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 교수께도. 예. 그러니까 이게 문 대표님의 어떤 탄핵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후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거 사실 정치인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남에게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뭐 좋은 일이 된다. 뭐 전화위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인은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도와줘야 크는 거라서 그걸 그런 방식으로 막 그 역설하듯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에 가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갖는 리더십을 자, 필요성이 이 주제 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네. 제가 민영상 원장한테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세 분의 발언 기회를 드리기 저도 위해서 시청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고맙습니다.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에게 이제 감사 편지.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전했습니다. 지난 2일 박 대통령 생일날 지지 세력이 보낸 그 응원과 축하에 대한 답신인데요. 어제 이 태극기 집회에서 메시지가 낭독되기도 했죠. 네, 정치권의 비판이 이번에 저 메시지입니까? 거세입니다. 예. 네, 뭐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으며 잘 읽었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죠. 네, 예.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의 저 메시지에 대한 네. 야권의 비판이 있거든요. 그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선동해 국민을 불멸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임을 명심하고 탄핵 심판을 겸허히 기다릴 것을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엄숙한 3.1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 회장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헌정 파괴에 대한 반성문을 썼어야 했습니다. 예, 이 단순한 감사 인사였을 뿐이다. 그러나 메시지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뭐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저거 선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있습니다. 네. 아마 생각들이 좀 뭐 많으실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저렇게 뭐 어쨌든 감사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5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생일 뭐 또는 취임 뭐 4주년 이런 이 기념일들도 뭐 거의 뭐 기념일처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라서 지금의 마음이 어떨지. 네. 구사일생하고 물음표. 네. 자, 총대로는 이제 해냈다. 이제 냈다. 엮인 억울함. 어쩌다 하고 물음표. 그 글자 숫자를 잘 못 맞추시네요. 오자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어쩌다가. 오자 토크라고 하셨어요? 집중을 안 해가지고. 구사일생. 예, 설명 듣겠습니다. 마지막 뭐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심정, 9.4일생의 심정. 예, 이제 해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나는 역겹고 제가 없고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를 통해서 동원되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집회를 보면서 예. 이제는 다 모아냈다, 해냈다. 예, 어쩌다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잘못은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에 대한 예. 회한이 있지 않을까. 예, 엮인 억울함. 예. 하여튼 엮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은 다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500만 명이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억울함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OX 답답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